웹 3.0. 좀 이런 감이긴 있지만 이제 서서히 웹 2.0에서 웹 3.0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 2.0은 잘 아시겠지만 웹 2.0에서 있던 어떤 기술 요소들에서 지금 웹 3.0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이런 2.0에서의 어떤 기술 한계가 있고 또한 데이터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개인 데이터들이 본인의 어떤 그 의사결정과 본인에 대한 그 오픈에 대한 범위도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그러한 개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웹에 대한 환경들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2.0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에는 다소 비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웹 3.0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지금 웹 3.0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1.0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정보를 바라보는 것, 신문, 기본적인 어떤 온라인 컨텐츠를 일반적으로 보는 게 웹 1.0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한 것이 웹 2.0인데 웹 2.0의 핵심 키워드는 참여, 공유, 개방인 거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부분. 대표적인 웹 2.0이 되면서 에이작스나 그다음에 이러한 웹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풍부한 어떤 웹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기에는 지금 블록체인이나 코인, 인공지능 이런 것들, 데이터적인 개인 데이터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이 강하게 되다 보니까 2.0의 어떤 한계가 드러나고 다시 웹 3.0으로 발전으로 지금 시프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ABIoT. ABIoT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IoT를 합쳐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oT 기술의 어떤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해가지고 블록체인의 어떤 그런 요소를 활용해서 근본적인 보안을 해결하겠다는 게 ABIoT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다양한 도메인, 교통, 그다음에 일반적인 산업, 농업, 그다음에 팩토리 이런 데서 수집되는 다양한 IoT 데이터들을 스마트 컨트랙트, 여기에 또 핵심 키워드가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센서에 있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전에 일단 블록체인의 어떤 저런 노드 관리나 아니면 원장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미 블록화돼 가지고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관리되는 이 영역이 ABIoT입니다. 기존에는 저런 블록체인 요소가 없을 때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나 블록체인 없이 그냥 IoT 데이터가 직접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활용되고 이랬죠. 근데 이제 보안적으로 특히 IoT는 보안적으로 되게 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보안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검출 및 추적 기술. 이거는 주기동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 토픽이 아니라 얘는 조금 어떤 이미지 검출 이런 영역에서 특히 차량에 관련된 검출 기술과 추적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키워드로는 바운딩 박스, 그다음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칼만 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량 검출과 차량 추적이 조금 내용이 조금 분리해서 주기동에 나와 있었고요. 차량 검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욜로 이런 패스트 RCN 이런 개념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검출할 때 어떤 바운딩 박스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차량을 검출하는데 이 주기동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하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검출하면 효과적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주기동의 내용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한다는 것. 그다음에 차량 추적은 이러한 검출된 차량들을 도로상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을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출하는 기법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다양하게 하지만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추적하면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토픽으로는 아무래도 욜로나 패스트 RCN이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증, 성능 검증을 위해서는 F1 스코어, MAP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이것도 차량 그러니까 뭐 욜로, 패스트 RCN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차량 검출이나 차량 추적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해서 원천 기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천 기술로 구현 가능한 어떤 차량 검출이나 차량 추적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통합 관리 안전 운영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EMS가 있고 ESS가 있는데 지금 ESS는 이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이제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공급하는 게 ESS입니다. ESS가 찾아보니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전력이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 그 다음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신축할 때는 ESS 설치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어떤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 준다는 거. 개념도를 보시면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되면 저장이 될 거고, 그다음에 ESS에서 저장이 될 거고, 그다음에 송전을 통해 가지고 배전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그러니까 저러한 ES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저장이 되고 다시 송출되고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토픽으로는 EMS, 그다음에 BEMS, 그다음에 PEMS, 에너지 하베스팅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ESS는 지금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를 직류로 저장하는 배터리, 그 다음에 교류와 직류를 변환하는 전력장치 PC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제어하는 EMS,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ESS 영역이 있고 EMS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나름 제가 생각되는 건 아무래도 ESS는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는 장치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요소의 어떤 느낌이 좀 강하고 EMS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송전하고 배전하고 그다음 미터링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에너지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에 대한 어떤 데이터,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 강하다고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의료 장비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주기동에 나온 토픽인데요. IEC 60601, 그러니까 의료 장비 전자파 적합성 표준에 관련된 그 국제 표준입니다.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표준과 부속 표준, 특정 제품 표준이 있습니다. 신청 프로세스로 보면 저는 IEC 60601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신청을 하고 설계 및 샘플을 검토하고 제품을 시험하고 결과를 통과하면 저는 IEC 60601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 토픽으로는 ISO 27799, 이거는 의료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 국제 표준이고, 그다음에 ISO 27001 정보 보호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입니다. 이것도 보면 그냥 차량 쪽,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차량 쪽에는 ISO 26262가 있듯이 의료 장비 쪽에는 60601 이렇게 조금 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책임 있는 AI. 책임 있는 AI는 이 자료는 지금 스피리에 있는 자료 2022년 소프트웨어 산업 10대 이슈 전망 연구 보고서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저희가 그 설명 가능한 AI 뭐 이런 식으로 뭐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책임 있는 AI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특히 인공지능 기반 계산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윤리적인 문제가 주요한 어떤 사회적 이슈로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리를 넘어가지고 AI가 책임 있는 AI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 개념이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그 비전과 목표를 추진 전략을 세워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목표를 보시면 2025년까지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책임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세계 인공지능 활용을 세계 5위, 신뢰 있는 사회는 세계 10위, 안전한 사이버 국가는 세계 3위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추진 전략을 이렇게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 구현 단계별 지원 흐름도를 보면 첫 번째 어떤 개발 단계에서 이제
AI를 만들기 위한 어떤 요구사항이나 설계를 하거나 뭔가 모델을 만들거나 하는 단계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충분한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검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통과를 하고 난 이후에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뢰성 있는 어떤 AI로 출시가 되는 형태로 그렇게 프로세스를 정리를 과기부에서 이렇게 흐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 토픽으로는 AI 윤리,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 쪽에 있는 트롤리 딜레마, 그다음에 설명 가능한 XAI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도 1교시용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양자 소프트웨어. 그 양자 소프트웨어는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계층에서 양자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된 양자 알고리즘으로 컴파일을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에 구동 가능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자 정보 과학 기술 분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양자 컴퓨팅은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가 있고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에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고 했지만, 지금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 PC,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PC 노트북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양자 컴퓨팅에 당연히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 양자 컴퓨팅에 구동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별도의 컴파일러,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연관 토픽으로는 당연히 큐빗, 그 다음에 양자 어닐링, 양자 내성 암호, 양자 통신, 양자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좀 상세한 내용을 보면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양자 프로그램 찾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큐샵이라고 있는데, 이런 큐샵을 통해 가지고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양자 컴퓨팅에 이식이 되고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용어적으로 낯선 용어들이 딱히 없으니까 이러한 양자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개발이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양자 컴퓨팅에 돌아간다라는 이런 절차도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어떤 활용 사례로는 이런 큐샵을 하면 좀 더 차별화된 답변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이동 중에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하는 곳에 맞는 어떤 맞춤형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유비쿼터스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크게 영역이 나눠지는데, 퍼베시브한 컴퓨팅이 있고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에브리웨어 이 세 가지 크게 영역에 있어서의 그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는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는 중에도 내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는 어떠한 IoT가 내가 굳이 인지하지 않더라도 그 정보를 내가 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 가지고 쇼핑몰에 제가 들어갔을 때, 백화점이나 들어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인트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VIP 어떤 멤버십 이런 걸 통해서 그 백화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이러한 것들을 예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다음 이상 여기까지 전자신문, 주기동, 그다음에 스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그다음에 합수, 그다음에 월간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좀 도출을 하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K8S라고 적었는데 플레임은 쿠버네티스라고 합니다. 쿠버네티스가 뭐고, 그다음에 쿠버네티스와 요즘 현장에서 많이 또 쓰고 있는 오픈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도커스원, 오픈시프트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환경에서 MSA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리해주고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대표적인 툴입니다. 소프트웨어 툴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필히 MSA 환경에서는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무료 버전이고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MS를 마이크로 서비스를 오케스트레이션을 한 말은 뭐 배포한다거나 그다음에 얘네들을 스케일 아웃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K8S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기에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현장에서 얘네들을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한다거나 얘네들을 좀 뭔가 튜닝한다거나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레드햇에서 상용 버전으로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상용 버전으로 배포한 오픈시프트가 있습니다. 오픈시프트는 조금 상당히 고가의 소프트웨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에서 충분히 ROI가 나오면 오픈시프트를 도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오픈시프트에서, 그러니까 레드햇에서도 오픈시프트를 조금 더 유료 버전으로 하는 OKD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OKD까지도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알면 충분히 답안을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닝, 서빙, 스큐. 훈련, 학습과 서빙 간 사용한 데이터의 컨셉, 분포, 특성 차이로 인해서 성능의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을 트레이닝, 서빙, 스큐라고 합니다. 그 그림이 가장 좀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원본 데이터, 오리진 데이터가 1, 2, 3이 있다 그러면 트레이닝하고 난 이후의 데이터는 10, 20, 30이 됩니다. 근데 서빙할 때, 서비스할 때는 10, 20, 40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트레이닝, 서빙, 스큐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명히 문제는 이제 이게 대한 정의는 뭡니다 라고 했으면 결국은 얘가 문제가 있고 약간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이런 개선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작성을 하셔야지만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스큐가 발생하면 발견해야 되는 절차로 아래 그림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할 때 데이터와 서빙할 때 데이터를 각각 분석을 해서 통계 검증을 하고 이상치를 관측을 하고 분석 경고를 하는 이 흐름을 작성해 주시면 이러한 트레이닝 서빙 스큐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토스카. 토스카는 클라우드, 요즘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클라우드 간 상호 운영성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을 정의한 게 토스카입니다. 토스카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클라우드 상호 운영성, 그 다음에 토플리지 템플릿, 서비스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떠한 그 클라우드 영역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이아스, 파스, 사스 영역이 있는데 어떤 프라이빗한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상호 연계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또는 이식할 경우에 뭔가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어렵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표준적으로 접근해서 클라우드 간 또는 아니면 클라우드 그 수직이든 수평이든 간에 운영을 한다거나 상호 운영을 한다거나 이식할 때 그렇게 정의를 할 때 표준 관점의 어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그 클라우드 상호 운영 확보 가이드라인의 문서를 보시면 목차에 보면 토스카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이식성 확보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결국에는 토스카를 도입을 했을 때 각각 어떤 오픈 소스를 쓰고 어떻게 연계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다양한 이아스 또는 이아스 파스 이런 한 클라우드를 쓸 때 이아스의 공통관리 쪽에서는 이러한 뭐 매니지 IQ, J 클라우드 이런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생명주기나 파스 공통관리 쪽은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파운드리 그 다음에 구문 해석기에는 오픈 토스카, 블루코리 이를 통해 가지고 매니징 시스템을 관리했을 때 그 다음에 토스카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 클라우드와 상호 운영할 수 있게끔 결국에는 이 토스카를 통해 가지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라는 지침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토스카는 그 국제표준기구인 와시스에서 정의를 했고 개방형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놉스.
피놉스는 재무와 운용을 결합한 피놉스의 어떤 토픽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운영 비용을 관리를 하고 재무 책임을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냥 뭐 재무적인 거와 운영 조금 저도 처음에 이걸 보니까 느낌이 와 닿지가 않았는데 저희 조금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기존의 어떤 데디케이트한 서버를 운영할 때보다 비용 예측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관점에서 놓고 보면 자동 스케일아웃, 스케일인 돼서 뭔가 클라우드가 되게 뭔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재무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얘가 스케일아웃 되고 스케일인 될 때 그 변동성이 있는 재무를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뭔가 눈으로 보고 그렇게 재무를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피놉스를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거고요. 피놉스의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클라우드의 정보에 대한 제공을 받고 이런 걸 최적화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흐름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놉스의 기능으로는 정확한 비용 분석을 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의사결정. 당연히 비용 분석이 되니까 실시간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선된 프로세스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놉스의 핵심 원칙으로는 비즈니스 가치에 기반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용량 및 리소스 계획, 그 다음에 거버넌스 및 정책 등등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피놉스를 도입함으로써의 주요 이점은 뭐니 해도 마지막에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듯이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 최적화가 됩니다. 최근에 그 클라우드 시장의 흐름을 보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네이버에서 분사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KT 클라우드가 KT에서 분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네이버 클라우드가 네이버랑 같이 있을 때는 회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사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술 관점에서 클라우드가 부족하면 요청해서 더 쓰고 부족하면 뭐 안 쓰면 반납하고 이런 개념인데 이제 네이버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분사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네이버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쓸 때 재무적인 관점으로 비용을 측정을 해야 되고 그 측정된 비용은 내년 사업의 운영비, 오펙스로 산정이 돼서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런 것들이 피놉스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고 되게 정확하지 않은 요소가 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놉스가 현재 조금 화두가 되고 있고 기업별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먼 팩터. 휴먼 팩터는 요즘 이제 고령화 시대가 많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연세가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스킬,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그런 것들을 저장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을 하는 체계를 휴먼 팩터 진흥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먼 팩터 진흥화는 어렵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도식적으로 굳이 이 도식이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어떤 배경, 그 다음에 기술 요소들, 기대 효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STPA. STPA 위험 분석. 우리가 그 위험 분석에 대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FMEA, FTA, 하조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금 모의고에서 나와서 눈여겨봤던 이 토픽이 조금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선정을 했습니다. STPA는 시스템 생명 주기 전 과정에 걸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과 발생 원인을 제어 문제 중심으로 상위 수준에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STPA 그 프로세스를 보면 문제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스트럭처 모델링이 일어나고 UCA를 식별하고 손실 시나리오를 식별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요구 보상額을 정의하면 시스템과 그 다음에 경계 영역이 구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델링 컨트롤 스트럭처 모델링을 하면
시스템이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관계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하다 보니까 UCA, Unsafe Control Action, 그러니까 이렇게 마킹되어 있는 이 영역은 되게 뭔가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아라고 발견하는 영역입니다. 이게 식별이 되면 식별된 거에 대한 손실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대응을 하고 대처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 이렇게 STPA 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토픽으로는 충분히 FMEA, FTA 하족과 연계해가지고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CI는 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의 약자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CI는 그 하나의 박스에 네트워크, 하드웨어, 서버, 스토리지를 다 통합한 형태의 어떤 인프라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구조는 스토리지가 따로 있고 스위치가 따로 있고, 스위치도 보면 다양한 스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서버가 있고 이렇게 계층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계층별로 나눠져 있고 또 이 각각의 제조사가 다 개별입니다. 그래서 뭔가 통합을 한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걸 그냥 좀 더 개선한 다음 개선이 이제 커버지드라고 개선을 했는데 결국에는 커버지드라고 해도 제조사가 다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으로 제조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극복하고자 해서 노력한 것들이 SDN이나 NFV가 이런 것들이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뭔가 통합할 수 있는 표준을 정의를 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로 조금 묶는 형태의 어떤 인프라 설계 어떤 방식을 HCI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CI를 작성할 때는 HCI는 뭐야 라고 정의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HCI가 갖는 특징들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어떤 흐름들 흐름이 아니어도 되니 HCI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한 개념도 구성도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거고요. 차별화 포인트는 각각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방법, 그 다음에 커버지드, 하이프 커버지드 형태로 조금 작성을 해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PIM. PIM은 Processing in Memory의 약자로서 기존 폰 노이만 구조의 방식의 어떤 그런 아키텍처가 아닌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근처에서 메모리 또는 메모리 근처에서 빨리 연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구조가 PIM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폰 노이만 구조의 방식은 CPU가 있고 그다음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고 이거 버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결국엔 메모리에는 폰 노이만 구조에는 메모리에는 연산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결국 연산을 하려면 CPU한테 위임을 해야 되고 CPU는 연산한 결과를 다시 메모리한테 저장을 하는 이 구조였는데 근데 이렇게 처리하려니까 어떤 속도적인 문제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PIM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PIM 구조를 보면 이렇게 메모리 안에 로직 할 수 있는 유닛이 포함되어 있고 빨리 메모리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 구조가 PIM 구조입니다. PIM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Processing Near Memory, 그다음에 Processing in Chip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메모리 근처에, 그러니까 CPU는 아니고 메모리와 CPU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Processing Near Memory고 Processing in Chip은 메모리 그 자체에 연산할 수 있는 로직 유닛을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금 PIM 또한 되게 중요한 어떤 국가의 어떤 국가과제 요소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꽤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림에 보면 하드디스크가 있고 SSD가 있고 이건 지금 속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세싱하는 속도인데 하드웨어가 당연히 하드디스크가 가장 느리고 CPU가 가장 빠른데 지금 램이랑 메인 메모리랑 CPU 이 사이의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PIM이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기 좀 수월할 것 같고요. 이런 PIM이 궁극적으로는 왜 자꾸 발전이 되고 있느냐?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AI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AI는 또 핵심적인 거는 병행 처리, 병렬 처리, 그러니까
동시 처리가 가능해야 되는 어떤 로직 유닛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 폰노이만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아키텍처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오프로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조금 제 생각에는 좀 고급진 용어이고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면 되게 적절한 키워드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러닝. 메타러닝 했을 때는 리더문으로 무조건 러닝 투 러닝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학습하는 법을 학습하는 기법입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메타러닝 할 때 다양한 어떤 소스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유형별로. 뭐 타스크 1, 2, 3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프리트레인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먼저 가볍게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트랜스퍼, 그러니까 전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거나 통해 가지고 타켓 데이터,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데이터의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뽑아내는 형태를 메타러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맞게끔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인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메타러닝입니다. 연관 토픽으로는 퓨샷 러닝, 그다음에 AutoML, GPT-3,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자동 신경망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했던 걸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조금 한번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시면 상당 부분 이제 다양한 도메인은 나오긴 하지만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제가 조금 고려했던 문제들의 양상들을 보면 디지털 서비스랑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어떤 보안적인 것들 크게 이런 관점으로 조금 많이 봤고요. 지금 또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막 쓰기 위해 그러니까 막 현실에서 쓰기 위해서 기관별로 아니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술 위주로 많이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고전적인 데이터베이스나 고전적인 어떤 네트워크는 좀 제가 배제를 조금 했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요소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요소로 충분히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선정했던 문제를 조금 기본적으로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조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트렌디한 것들을 조금 시험장에 가서 그래도 한 번쯤은 SDV 그다음에 뭐 트래블 룰 하시는 이런 거는 충분히 1교시로 나올 수도 있고 1교시가 나왔을 때 핵심 키워드 몇 가지만 가지고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접근하셔도 방어 차원에서는 되게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한 달 정도 조금 더 버티셔가지고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